오늘의 정치권 상황 이것만 들으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와 박가와 함께 최가박당.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입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서 오세요. 전 원내대변인. 전 원내대변인입니까? 예. 어제까지 하셨어요? 예. 이번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강민국 의원이 원내대변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영두가 잘했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최영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박당의 박성준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하시다가 네. 이분은 한 일주일 됐나요? 그만두신 지? 네, 한 2주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주 됐습니까? 네, 예. 기자들 안 만나니까 좋죠? 아니, 그래서 전화 자주 와요. 그래요? 원래 대변인 하면서 기자들하고 좀 친분이 쌓여서 그런지 네.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면 저한테도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의원님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그렇죠. 네. 최영두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원내대변인 또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떨어있기 때문에 네. 그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해주면 이게 메시지가 막 섞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가급적 자제.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이크가 생겼으니까. 네. 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연일 강성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 세계 꼴찌다. 호언 장담만 세계 최고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인데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 여당에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김기현 의원이 부드러운 분이십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네. 항상 눈가에 부드러운 웃음과 미소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인상이었다. 이렇게 인상평이 국회 내에서 그렇습니다. 인상이었다. 옛날에는 그랬다. 네. 그런데 계속 그런 인상을 보려면은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협치하려고 하고 해야죠. 네. 그런데 지난 재보선에서 국민의 민심이 협치하고 오만과 독주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반복될까 봐 지금 새 원내대표가 걱정이 많으신 거죠. 대통령도 협치하자고 밥 먹자고 했는데 왜 안 가셨대요? 갑자기 오전에 우리 인간 사인들끼리도 네. 오전에 밥 먹자에서 바로 점심 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의원님이 저한테 점심이나 하지. 그럼 그런데 제가. 이게 사실은 첫 원내대표로서는 대통령한테 건의할 말도 좀 정리하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참 안 간 게 그런 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바로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바로 김호수 전 차관을 네. 그 누굽니까? 조국 장관 때 추미애 장관 때 차관했던 바로 조국 추미애 차관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을 임명하면서 그 전에 밥 먹고 원내대표랑 사진 찍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 원내대표가 덜일이 서진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네. 검찰개혁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계속 비판해온 사람인데 김호수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아까. 지금 검찰 추천위원회 내부에서 네.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공식이니까 우리가 뭐 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평가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지금 그동안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민주당을 지금 이렇게 그 과거답지 않게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뭡니까?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 몰아내려고 바로 했던 그 장관 두 장관의 그 차관들이 다 같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지금 그대로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이제 반성인지 제대로 된 이제 이게 그럼 계속 이렇게 결국 마지막까지 정권을 지키고 이렇게 오만을 계속 법치에 대한 반법치의 그 전통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이 지금 그 형사 사건에 이전에 그 누굽니까 그 사건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출국 그 금지 사건에. 네, 김학의 전 차관이요. 박성준 의원님. 저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강성 발언을 이어갈까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합리적이고 뭐 편안한 분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미지를 바꿨을까?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쫓기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어떤 모습을 좀 확실하게 굳히기 위한 모습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자체 내부에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네. 이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선으로 이제 돌리기 위한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지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보면 1차 투표에 34표였는데 김태흠 의원과 이제 30표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20표였기 때문에 실제 당내 지지 기반으로 볼 때 김기현 원내대표의 입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입지를 강화하고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강한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강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내 사안 자체가 상당히 파악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대통령과 이제 점심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여러 현안이 있지만 하나하나 어떤 계산을 하고 정치할 필요는 없이 좀 큰 수를 두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조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법사위원장 작물이다. 요 논란 대표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의원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출신이 이제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하는 경우, 정치적 수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원내대표 용어로서는 작물을 쓰지는 않죠. 보통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우회 전략으로서 당에 있는 다른 뭐 제3의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원내 대변인 정도가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어떤 레토릭을 써야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지 네. 원내대표 당사자가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봤을 때는 좀 심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쫓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편안함 가운데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말 자체를 봤을 때는 원내대표의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영두 대변인도 쓰는 언어는 아닐 텐데요. 이 문제는 그만큼 이제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 이 문제도 인식을 중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 법사위원장이. 우리 당내에서도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분명한 이제 인식이 원내대표의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지난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특히 집권 여당이겠죠. 집권 여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했습니다. 네. 심판했는데 여당이겠죠. 여당이 해도 야당도 뭐 이제 경고도 했겠죠. 네.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야당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여당이 좀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송영길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바꾸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전혀 안 바꾸고 우리 뭐 개혁 고다 지난 4.27 재보궐선거는 뭐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기대가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했으면은 이제 야당이 좀 책임지는 모습으로 여당과 함께 견인해서 바꾸라는 지금 국민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내 압력 정도를 떠나서 네. 우리가 그렇게 여당을 혼내줬는데 야당은 뭐 하느냐, 야당은 뭘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그 인식을 이제 그 강경한 발언 속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균형 잡히신 분이니까 지금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제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게 정치투쟁, 권력투쟁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민생투쟁할 것이고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행복 관점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작물이라는 표현 보자면 이것도 좀 강경한 이제 발언의 인식의 수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뭐냐니까 이게 30년 전에 벌써 30년 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여야의 협치, 국회 내 협치 전통과 원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저 여당 원내대표가 174석 정당의 법사위원장 가지는 건 당연하다 그랬는데 12년 전에는 이건 우리 당도 그 비슷한 정당 그런데 그때 민주당은 80석이었지만 그 우리가 김대중 총재가 창립해 놓은 원칙과 전통에 따라서 그 민주당에게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성준 의원도 잘 하시는데 이걸 한마디 할게요. 이거 우리가 말씀이 길어서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네. 박성준 의원도 잘 하시는데 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예전에 사실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 KBS 토론에서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문제점 법사위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병목 현상도 심하고 그래서 네. 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법제특위를 만들자 예결특위처럼 그리고 그 법원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그런 상임위를 하고 하자 이런 해법까지 내놨는데 이 모든 걸 다 지고 가겠다고 30년의 국회 협치의 원칙과 전통도 계속 이렇게 묵살하고 있으니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국민의 기대도 크고 압력도 높은데
강경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법사위원장이 왜 여당이 가져야 되는 이유를 좀 타당성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민주주의 어떤 기본 원리 다시 한번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참여와 대표와 책임인데 그러면 대표로 뽑았을 때 집권 여당은 뭐를 책임지냐 하게 됐냐면 정책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법의 마지막 보루는 법사위원장이 되는 것이죠.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의회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갖고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다수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대통령 행정 권력과 다르다 보니까 이제 분점 정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최초의 분점 정부가 언제 나오게 됐냐면 88년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의회의 다수당이 야당이 나온 겁니다. 그때의 다당 체제 하에서의 법사위원장이 이제 야당에 넘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합리적 타당성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실질적인 집권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규결인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원구성과 관련돼서 이제 최영두 대변인 얘기를 좀 하셨는데 당시 이제 11대 7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에 야당은 상임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결위원장, 정무위원장, 국토위원장 이 세 가지를 갖는 걸로 합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합의안을 가지고 야당이 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것을 비토를 하면서 거부를 하면서 이 회담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갔고 따라서 거기에는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국회 구성을 보면은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는 겁니다. 국회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나눠서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2년을 책임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자체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 보면 저는 이분이 상당히 다선 의원이고 원내대표까지 했는데 기본의 민주주의의 기본 과정이라든가 여야의 협상 과정에 대한 어떤 충분한 숙지가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초선인 원내대변인들끼리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친다면 왜 12년 전에는 12년 전에는 민주당은 협상에서 다 같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은 왜 같이 협상하셨어요? 아니 그때 우리 대변인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12년 전에 왜 민주당 그럼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당 쪽이 보수당 쪽이 오히려 180석 가깝고 그래도 민주당 주장했고 민주당이 졌거든요. 롱스톤님께서 법사위 가져가면 민생 달라집니까? 도대체 서로 발목 잡는 거 말고 민생과 민생 어떤 달라지죠. 관계나. 달라집니다. 왜냐 제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전세 대란 월세 대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전월세 3법 아닙니까? 네. 이 3법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 엄청난 역풍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괴롭힐 것이다. 우리 대안도 내고 국토위에서 따지고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법사위에서 우리 발언하는 거 속기록도 맞고 속기록 빼라 그러고 기자들도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무리하게 통과시킨 결과로 시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문제로. 그런데 그래서 이걸 협치를 하려면은 그 법사위가 왜 여당이 저렇게 법사위를 쥐고 있었냐면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은 왜 그러면 법사위를 쥐고 있었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문제를 걸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성준 의원님. 아니 그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안을 발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체계작구를 폐지하자는 안까지 냈었던 법안이 있고요. 그건 다시 좀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에 있는 야당 의원들도 법사위는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논의를 계속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입장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법사위원장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야당의 논리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것이 책임 정치의 실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최영두 의원님, 김기현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못 가져오면 다 다른 상임위원장 다 안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지난번에 큰 핵심이었고 이게 원칙과 전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민주당 소수당일 때는 이거 법사위원장 아니면 안 된다고 국회를 쥐고 흔들었던 당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데 자, 아까 이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법안이 이런 겁니다. 법사위가 이런 논란을 빚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18개 상임위인가요? 상임위에서 지금 18개죠. 예, 예. 모두 된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이제 상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죠.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그 자구 체계 심사권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요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굉장히 졸속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나오는 것도 해마다 10개 이상이고 또 과도한 규제 법도 많고 해서 지금 큰 역작용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좀 그 다른 법과 상위법 혹은 다른 관계법과의 상충은 없는지 네. 뭐 이런 것들 따져보기 위해서 법사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결특위처럼 법제특위를 만들어서 예. 좀 한 40명 정도로 만들어서 정치, 경제, 비경제 이렇게 나누어서 엄밀하게 법제 심의를 하고 여기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하자. 이런 데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 법사위 설명을 드려야 국회 되는데. 지금 지나가다가 여의도 지나가다가 예. 법사위원장만 나오면요 서로 지나가다 치고받고 싸운다는 그런 원칙의 문제, 그런 얘기가 원칙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있어서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최영두 의원은 5개 부처 장관 청문회 열리고 있어요. 이 얘기해야 더 유리할 텐데 지금 법사위원장 얘기를 더 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하자면은 이건 원칙과 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다시 한번 숙고하셔야 됩니다. 박성준 의원님도 아니 법사위원장 관련된 부분은요. 법사위가 제가 법사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 자체가 체계작부 심사권을 갖고 있는데 여러 법안을 이 체계작부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법안 심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법사위의 기능 자체가 너무 과대 집중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법제사회법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체계작구는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든다든가 법사위는 고위법, 법에 관련된 고위법을 심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최영두 대변인의 얘기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부연 그래서 설명합니다. 법제 특위를 만들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또 그것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3941님께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 어떤 일을 했죠? 이렇게 식물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야기 아니고 그전에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대단했습니다. 한번 다 따져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매숙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여자 조국이란 말도 나왔어요. 왜 그랬죠? 예, 이게 이제 교수 시절에 예. 한국연구재단 국가지원금 한 4,300만 원 됐습니다. 이 해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제 남편과 두 딸을 동행시켰다는 것이죠. 동행지는 미국 하와이, 라스베가스 뭐 등등 이런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뭐 뉴질랜드, 오클랜드 해외 관광지인데 이제 좋은 데는 다 가셨나요? 그렇죠. 또 논문 표절론에도 휩싸이고 있고 본인 제자의 학위 논문에 남편을 제1절자로 등재하는 학자로서 양심을 의심받게 한다. 이게 이제 주 요지입니다. 요지고 아이고 참 저 갈수록 태산이고 우리 문재인 정부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새로 발탁한 장관들 또 가족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국민들 속상하게 하니까 야당이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걱정을 최영두 의원이 지금 제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박성준 의원님. 먼저 청문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이제 도덕적 검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능력에 대한 검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청문회 자체에서 여러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지금 한 1년 남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코로나19 출구 전략이라든가 민생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정의 원만한 실행을 위해서는 그 후보가 정책과 비전이 분명히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초점에 맞춰서 인물을 검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정도 원론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 도자기 불법 반입 의혹도 있고 노영욱 장관 후보자는 뭐 위장 전입과 관사 재테크 의혹도 있고 좀 검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청문회 제도가 등장한 이후에 네. 사실은 이 개인적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는 이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네.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것이 더욱더 비중이 커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잣대라고 하는 것이 더 엄격해졌고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장관 후보자로 볼 때는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간극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표로서 심판했는데 새로 개각했던 장관들이 또 이 모양이고 정책적으로 뚜렷하게 뭐 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그 도덕성 문제라든가 사실은 정부의 검증 기준에 다 걸리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게요.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절망이 크고
그래서 국회 전체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이게 국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럼 야당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에 대한 참 비난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검증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명이라든가, 근데 국민들이 참 제대로 동의해 줄지 좀 걱정입니다. 고주홍님께서 너덜너덜 조국 그만 인용하시라 얘기하셨고요. 2081님께서 얼마나 인재가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하는데 인재는 많은데 자 여야의 두 리더가 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최가박당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벌써 끝났습니다. 20분 훌딱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따로. 네, 이제 본격적인 문제 해볼까요? 화장실 앞에서 하겠습니다. 방송 끝내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